자, Against Nature. 요게 이제 뜻에 대한 궁금함은 플렐루야 선생님의, 어, 그 글에 있고, 제가 이렇게 과제를 잘 읽었습니다. 과제를 잘 읽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좀 논의하고 싶은 부분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뭐 충분히 선생님들의 글과 문제의식을 숙지하지는 못했겠지만, 나름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을 왜 자연에서 찾을까요? 두 있거든요. 개를 말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나가 네, 도처에 있다. 두 번째는 네, 풍요롭다. 네, 두 네. 개 되겠습니다. How to read. 이게 그냥 시험 보면 될 것 같아요. 앉아가지고, 이 뭐 몇 페이지 있더나? 자, 돌아가가지고, 이 책이 짧지만 짧지 않고, 부쌤도 지나가시는 말씀으로 저한테 하셨지만, 되게 깊이가 있고 재밌고 풍요로운 책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제가 읽은 독해를 발표를 한번 해볼게요. 도덕을 자연에서 안 찾으면 어디서 찾아? 도덕을 자연 밖에서는 못 찾아요. 도덕을 자연에서 찾지 말자는 얘기라고 일단 저는 읽히지가 않았습니다. 도덕을 자연에서 찾는 거는 매우 자명한 인간 이성의 특수성입니다. 혜용쌤의 글에 조금 있나요? 그러니까 이성 일반이 아니고, 인간일 경우에는 도덕이라고 하는 게 선악이죠, 선악. 선악. 옳고 그름. 요거라는 거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좋은 거야. 인간 이렇게 안 하고 반드시 근거를 대는데 그 근거를 자연에서 찾을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 선생님께서 데스턴 선생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두 개인데 아까 좀 전에 기현쌤이랑 제가 퀴즈 푼 거 도처에 있고 너무 풍요로우니까 자 그런데 요 조금 이분이 뭐 어마무시한 분이라고 이렇게 책 속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저는 이 홍성욱 선생님이 그 브루노 라티르를 소개하시기도 하시고 해가지고 이 선생님에 대해서 아주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 소개하신 책이니까 좋은 책이라고 또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이 책에 이제 다루는 게 굳이 이제 책 밖으로 나와서 생각해보면은 서구 사회의 자연관입니다. 서구 사회의 자연관이고, 서구 사회의 문화관, 이런 거죠. 자연관이 곧 문화관이고, 문화라는 것 자체가 도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죠. 어떤 문화도 옳고 그름이라는 가치의 경계선 속에서 구성을 하지, 에라이 대충 이렇게 안 갑니다. 근데 그 옳고 그르다는 그 선분이 자의적이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의 결정적 차이가 있고 레비스트루스가라면은 요 차이에 대해서 야생의 사고는 이게 구성적이다라는 거를 보고 가는 선악관이다라고 할 것이고 레비스트루스 직접 이런 말을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재구성을 해보면은 그런데 지금 이 데스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세계의 자연관은 그것이 구성적 자연관이 아니라 본질적 자연관을 가지고 이제 근거를 드는 거죠, 드는 거. 그래서 도덕이라는 거를 인간은 어느 집단이나 만들게 되는데 그걸 만들지 않으면 공동체를 구성을 해낼 수가 없죠. 여기까지 들어와라. 이거를 해라. 이런 게 설립을 안 하면 우리도 지금 보십시오. 아마 우리가 더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 3년 그리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러면 여기 자성이 붙어가지고 이런 건 우리답지 않아. 이런 거 되게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또 막 이렇게 거칠게 이 말 쓰지 마세요. 이런 거 막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처음 듣는 사람 뜨아하겠죠. 이 집단이요. 이렇게 하겠지. 근데 우리는 또 이게 그 느낌이 오시죠?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 자체는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근데 이러지 마세요, 저러지 마세요 하는 거가 우리 안에서 근거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근거. 아무리 제가 뭐라 뭐라 해도 이게 근거가 없이는 힘이 이렇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좀 규모를 크면 모든 그 근거를 자연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문화 바깥에 자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크기를. 뭐가 더 큰가? 로레인 데스턴은 자연이 훨씬 더 크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로레인 데스턴이 비판하는 세계관, 자연관 세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게 크다가 아니고 거의 이렇게 이제 대등한 사이즈로 1대1 대응 관계로 전개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이 많이 그 형식적으로 느낌이, 기현쌤 어떠십니까? 모든 책은 이 틀이 풀리면 됩니다.
저자가 그렇게 썼든 안 썼든 목차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구나. 요 틀이 이렇게 전개가 되구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런데 분석을 이 자연과 문화의 선악관을 1대1 대응시키는 모델 3개 있지 않습니까? 이걸 비판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 원래 주장이 모든 자연의 근거를 가질 수밖에 없어라고 바로 주장해도 되잖아요. 근데 분량상 앞에 세 덩어리가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간에 감정에 대한 부분도 넣어놨어요. 이 책은 자기의 기본적인 세계관에 비해서 비판에 대해서 설명하는 분량이 되게 많고, 그 비판이 도덕관과 자연관이 서로 쌍생적으로 구축이 됐는데, 이게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정에는 네 가지가 나옵니다. 기현쌤, 뭐뭐뭐뭐뭐? 경, 네? 아니에요. 격정, 부끄러움, 아니, 공포, 두려움,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아닌가? 얘기를 하니까. 공포, 두려움, 공포, 두려움, 경이로움, 병이. 그리고 다른 격, 하나가 격정, 분노가 분노. 있습니다. 네, 네. 이 네 개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분노입니다. 분노. 그리고 분노와 이 세 감정 사이에 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주의하라 되어 있는데 더 논점은 이 세 개의 감정이 분노와 링크될 때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 책이 뭐 어떤 작업을 하는 건가를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저한테는 이 책이 우리의 어떤 도덕관이 가진 어떤 공동체가 가진 도덕관이 어떤 감정을 유발하는 기제 속에서 돌아가고 있고 그 감정 중에 가장 근본이 분노인데 분노라는 감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도덕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합니다. 요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뭉뚱그려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연관 세계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유의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전개 모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개 모델은 아니고 물론 뭐 중간에 세 번의 보편자연 같은 경우에 17세기 이렇게 하지만 이게 딱 뭐 시기별로 막 전개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의 자연관이 세 가지의 공동체관이랑 딱 맞물려 있고 이 공동체관은 각각 그 공동체관에 위반되는 것을 부자연스럽다는 이유로 되게 바들바들 떨면서 그 부자연스러움을 수행하는 인간에게 분노를 확 날리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뒷장에서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게 이러한 것이 직관적으로 내달리는 사고방식이고 이건 분석되어야 된다. 그래서 직관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좋다, 옳다, 그래라라기보다는 이러한 직관 저변에 작동하는 인식 방식, 인식 태도를 문제를 삼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책을 한번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주파를 어, 해보면서 이러한 자연관을 가지고 생각할 거리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8페이지를 넘어가면 칸트는 이성 일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냥 칸트 모르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냥 나는 이성 일반이야. 보편적 이성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지금 물어볼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자연관마다 다르게 떠오르게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연을 특정한 방식으로, 개체적 방식으로 이해하는 자연관. 두 번째는 자연을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자연관. 세 번째는 모든 개별적 차이, 지역적 차이를 넘나들어서 규칙으로서 이해하는 자연관. 이 세 가지 자연관이 각각 경계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자, 이걸 표로 만들면 아주 재밌습니다.
제가 표를 만들어 봤더니 재미있었어요. 첫 번째, 특수자연에서 가장 경계하는 거는 뭐? 괴물입니다. 자, 지역자연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뭐? 불균형. 불균형입니다. 보편자연에서 가장 경계하는 건 뭐? 비결정주의.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특정 자연관을 주로 쓰는 공동체는 괴물을 되게 싫어해. 자, 이걸 뒤집으면 됩니다. 뒤집으면. 이도 저도 아닌 애들이 괴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하는 어떠한 공동체가 있으면 그러한 직관을 분석해 보면 이 특수자연관이라고 할 만한 것을 끌고 가는 세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역으로 구조화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다. 불균형 이런 거. 그것 자체가 되게 생각해 볼 거리입니다. 예를 들어 앞부분 괴물 이런 거는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태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런 거 되게 불쾌해, 혐오스러워, 뭐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옛날 같으면 시험관하기, 뭐 아니면 뭐, 장애 문제, 되게 경계를 흐린 애들 이런 거 되게 사회적으로 되게 불쾌한 정서 빡 올라올 때, 이건 그 근저에 자연에 대한 어떤 태도가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이 로레인 데스턴의 책은 역으로 풀면은 생각거리가 되게 현실적으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그 지역 자연이 조화를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것도 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화를 중요하다는 게 어떤 건지. 그러면 불균형, 조화를 중요한다는 게 참 말이 좋아서 좋아한데 뭔가 그러니까 어긋남 없이, 그러니까 불균형이라는 게 잘 맞물려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잘 맞물려 돌아가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해. 잘 맞물려 들어간다는 거는 조각과 연결점에 잉여나 빈틈이 없어야 되는 건데, 이런 사회는 외부자가 들어가기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민이나 난민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누가 올 때 되게 어려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런 그 집단이나 공동체는 지역 자연관이라고 할 만한 거가 작동되는 건지 몰라. 이렇게 되고. 법칙 자연, 보편 자연 같은 게 그 규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범. 이게 재밌죠, 규범. 규범은 모든 차이를 초월하는 거죠. 차이를 이렇게 일으키는 거니까. 그런데 그 규범은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점이 되지 않습니까? 척도가 되고, 여기서 이런 문제가 바로 따라 나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지, 이렇게. 그래서 가장 보편 자연론이 신학 자연론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로레인 데스터는 분석합니다. 신학이 과학이랑, 그게 이제 17세기 과학 담론이랑 만나 있는 건데, 그게 완전히 사고방식이 신학적이다, 이렇게 되면 그 규범을 못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죄인이 되는 거죠, 죄인.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자연관이 이 세 가지의 도덕관을 지탱한다고 보면은 그리고 그게 감정과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만드는 자그마한 공동체, 어떤 셈이나 가족, 한 사회, 여러 가지 이런 데에 대해서 접근에 들어가기에 되게 풍요로운 집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 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떻게 사실이 당위가 되는가? 이거 이제 중요한 말이죠. 사실이라는 건 없죠, 없죠. 사실이라는 게 없고, 여기가 그 자연주의의 오류라고 할 만한 게 돌아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 원래 내가 가진 생각을 자연에 투사해 놓고, 자연으로부터 이 생각이 나온 것처럼 밀수한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몰래 들여온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그 우리가 사실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이라는 이름으로 쓰는 게 어떤 사고의 전도가 들어가 있는 거다.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순서로 따지자면 로레인 데스터는 당위가 먼저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가 어, 이런 도덕을 선택한 뒤에 그거를 자연에서 근거를 찾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로레인 데스터는 비판을 하고 근데 그건 되게 당연한데, 자, 생각해보자.
자연은 늘 가까이에 있고 풍요로우니까 끌어다 쓸 게 되게 많아. 어떤 도덕이라도. 그렇다면 더 많은 걸 자연에게 끌어다 오는 게 좋은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제가 읽어보게 됐습니다. 이 세 개를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 점은 없었어요. 틀렸다라기보다 이 도덕관이 갖는 어떤 유익한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유익한데 어떤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자, 그렇게 해서 자연화됐다는 거에는 아주 경계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14쪽을 보면 두 번째 문단에 자연적인 질서와 도덕적인 질서가 이제 얽혀 있다. 다른 방식으로 핵심은 얽혀 있다. 자연에는 질서가 매우 풍부하다. 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질서는 매우 많은 형태로 비유될 수 있다. 수천 년 동안 자연의 권위는 다양한 명분을 지지하는 데 동원됐다. 그런데 정리하면 세 개다, 세 개. 그런데 자연은 정말 풍부하니까 더 가자. 이렇게 읽으면 이 책이 이제 끝부분에 저는 더 그 풍요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고, 근데 어떠한 자연론도 순결하지는 않다는 입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헤러웨이나 그 세계 끝의 버섯, 이 세계 끝의 버섯이죠. 이 책을 함께 읽을 기회가 내년에는 있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순정한 자연론을 거부하는 게 이제 지금은 인력적으로 대세죠. 그런 게 뭐 있나? 이렇게. 그런데 어떤 자연론도 도덕과 나란히 가게 될 때의 어떠한, 어, 공과죠. 공도 있고 과도 있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주의를 촉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세 가지 자연론이 가진 함정이랄까? 어떤 위험이랄까? 이런 거를 진짜로 이렇게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새로 구성해야 될 그 어떠한 도덕론, 동시에 그 자연론이 가진 이런 걸 좀 피해서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정 자연이라는 부분으로 갑니다. 1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특정 자연이라는 거는 두 번째 문단에 밤나무, 구리, 여우, 특징적인 형상,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되게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떤 개체론이라고 하는 거 되게 생각할 거리가 많죠. 형태에 대해서 집착하는 게 특정자연론인데,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는. 아니, 지가 밤나무인데, 어? 도토리가 열려? 이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형태 고집.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경향성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방향을 갖습니다. 그게 계속 지속을 해야 돼요. 밤나무가 계속 밤나무여야 됩니다. 이런 고집 같은 거,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자연론이 공동체론의 어떠한 걸 말해준다는데, 이걸 딱 떼고 개인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매우 관계가 있죠. 내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걸 개체적으로 고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생김. 뭐 저도 막 점 하나 올려면, 아니 내가 점이, 그 뭐 주름 하나, 아니 내가 주름이.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어떤 상태를 고집하고 그게 경향성이다. 그 다음에 그게 특정 자연은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정론입니다. 결정론. 그러니까 있었던 것이 계속 있어야 돼요. 중간에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아까 두려움, 경의, 뭐 이런 감정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런 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정 자연은 제한하고 강제될 때만 바뀌니까 이런 데 힘쓰는 거는 나빠.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이런 특정 자연론의 모델이 뭐냐면 식물 모델이다 되어 있습니다. 식물 모델이고 두 번째 문단에 넷째 줄에 자발적이다라는 게 좀 더 강조됩니다. 이게 이제 생각할 거리가 있죠. 되게 개체고 결정론인데 자발성이 여기 강조돼 있어요. 나무가 지가 자라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이 의지적으로 내가 뭔가를 행위를 그래서 이 특정 자연론은
고유성, 종성, 개체성, 자발성 이런 게 강조되면서 20쪽 특정 자연론이 아까 그 경향성 때문에 목적론과도 양립을 해버립니다. 여기 이 씨앗이 밤나무 씨앗이니까 밤이 열려야 돼. 밤을 열리게 하려고 여기 뿌려놨지. 이렇게. 그래서 목적론, 개체론, 이런 거니까 내가 반드시 뭐, 우리 목적을 가질 때 있지 않습니까? 목적 자체는 나쁜 게 없죠. 5페이지 글을 쓸 거, 이게 뭐 나쁩니까? 5페이지 글을 못 쓰면 난 사람도 아니야. 이게 이제 문제인 거지, 이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여러 가지 그 목적이 서로 간섭을 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를 생각을 하는 목적론인 거죠. 자연은 풍요로우니까. 근데 이 목적론이 형태 집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관념적이고, 밤나무가 밤나무지,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아니, 밤나무가 동네마다 다 다르게 자라고 모양이 다르구만. 그러니까 이게 되게 관념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수 그 자연론이. 그, 그러니까, 그리고 존속, 이거랑 관련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를 넘어가면 둘의 여섯 번째 줄. 그 특수 자연론은 예측, 인식 가능해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파악돼야 되고 어떻게 될지 알아야 되고 뭐 사람 중에도 우리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황이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지 이유를 꼭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이렇게 선명하게 판단이 되지 못하면 되게 조급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게 다 크게 말하면 특수자연론의 바탕을 둔 식물 생장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경우에 완전히 반대지 않습니까? 미야자키 하야오의 자연론 중에 감동적인 게 자연이 어디 있는 걸까? 이게 자기가 걸어 다니는 데서 무엇을 자연으로 볼 건가의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 같으면은 집 앞에 이렇게 쓰레기 분리장 같은데 이제 뭐 거기 풀이 막 나 있어요. 시멘트 바닥인데도. 근데 여기도 풀이 있네. 뭐 쓰레기가 있네. 이거는 자연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내가 무엇을 자연으로 바라볼 건지라는 문제 자체가 미야자키 하야오가 되게 재밌게 제시하는 건데요. 그거는 특수 자연론 아닌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가 있을 자리에 밤 하나 떨어져 있어도 되는 거고, 밤이 있는 자리에 고무 타이어가 뒹굴어도 되는 거고, 여기에 이게 있었다고 결과가 꼭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어, 이게 지금 인류학 세미나에서 하는 성의 역사 3권이죠, 3권. 그 고대 그리스 사회의 1, 2세기 무렵에 이 예를 그렇게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수자연론. 임신을 하려면은 내가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어야 돼요. 꽤 오랫동안. 침착하고 현명하고 예쁜 아이를 낳고 싶어. 그러면 한 앞에 10년 정도 침착하고 훌륭하고 현명하게 살고 있어야 낳는다. 그래서 또 이게 특수자연론으로 훌륭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사회의 이 문화 제작술이 있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것 자체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훌륭한데 저 딸과 이거랑 뭐 한끗 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되게 관념적이고 그래서 이 특수자연론이라고 하는 것이 괴물을 되게 경계한다면서 24페이지를 보면 둘네사타세출 근데 이게 그래서 아까 기현쌤이 요약해 주신 것처럼 재생산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재미있죠. 진짜 재미있죠. 재생산에 집착한다는 게 내가 의사인데 너도 의사가 되라. 내가 이걸 갖추고 있으면 너도 이걸 갖추고 있어라.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선생이 제자에게 그다음에 뭐 회사의 사장님이 직원에게 어떤 있어야 될 것이 계속 있고 뭐 양적으로 증가하고 이렇게. 그래서 미세하게 그 있어야 될 것의 형태적 범위를 벗어나면 바르르 바르르 바르르. 24페이지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자연의 경계를 넘는 거 이제 못 참는다. 그래서 수간. 그 다음에 동성애 이런 건 재생산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효용이 없는 낭비 안 되고 그 다음에 인종적으로도 요게 이제 인종 담론이랑 결합해 버리게 되겠네요.
황인종이 황인종을 낳아야지. 요런 거라든지 이렇게 가고 그래서 25페이지에 가면 특정 자연은 사물의 질서를 핵심 단어는 보장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밑에서 넷째 줄 특정 자연에 의해 보장된 어떠한 형태적 배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게 누가 관리를 해야 되고 인도를 해야 되고 예견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6페이지 밑에서 둘, 넷, 여섯, 일곱, 각주 12번 뒤에 우리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다른 모든 것으로 이런 게 이제 데스턴이 좋아하시는 표현 같아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변형되며 그것이 무엇인지가 그것의 과거와 미래를 안내하지 못하는 세상, 즉 특정 자연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는 건 되게 어렵다. 어려운데 자연은 이게 어려운 거지. 인간이니까. 그런데 자연은 충분하다라는 거 마지막에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자연은 모든 질서의 시작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 선생님들 어떠십니까? 특정 자연론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서평을 쓰신다면은 이 중에 일부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하시면서 느낌이 오시죠? 내가 그냥 뭐 제가 지어내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농부인데 나에게도 농사꾼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나를 농사꾼에게 시집 보내려고 막 아니 이게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야 한데 그 아버지가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데스턴에 따르면 도덕관, 자연관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농부는 특히 더 그럴 수가 있겠네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농부는 땅을 보고 식물을 키우는 거니까 콩 심은데 판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아버지가 가진 어떤 자연관이랑 관련이 있고 그런데 한반도는 뭐 농경이 셌고 뭐 이런 식으로 요거의 일부를 가지고 서평을 쓰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 아, 특수자연관에서, 플랜. 네네. 궁금한 게, 선생님, 그러면 네네. 방향성을 갖고 그러는데, 돌연변이라든가 변화를 그럼 어떻게 바라보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쁜 거, 나쁜 거, 나쁜 거, 아, 인 거. 그걸 딱 바라보면은 응, 어 아까 그 감정 네 개 중에 응, 세 개가 올라옵니다. 두려움, 공포, 경이로움 올라와. 응, 근데 걔가 의도를 가졌다 이러면 분노로 전환이 서로, 돼요. 그런 다음에 쟤를 어떻게 해버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응. 그 돌연변 이런 거를 공동체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씁니다. 이게 분석적으로 사회 구성체론을 보면은 분노가 터지는 자리에서 공동체가 자기를 다시 이렇게 구축하는 방식,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는 거기도 자연도 해요. 보면, 진짜 계속 변수가 많이 일어난 것 같아. 하다못해 이 꽃만 키워도 네네. 정말, 분명히 나는 네. 분홍색을 심었는데, 하얀색이 나오고 밑주가 바닥 뛰어요. 어, 엄청 종간에 자기들끼리 막 결합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까? 아 그게 네네네 그런 게 네네 네.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덕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재미있는 것은 이 로레인 선생님은 도덕이 감정과 연결돼 있다. 음, 네, 그리고 되게 부정적 감정이랑 연결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게 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기쁘고 뭐 환희심 뭐 아니면 뭐 충분한 자비로움, 도덕은 그런 거랑 관계가 없고 로레인 데스턴 선생님의 오랜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감정과 완전히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것 자체는 그 불쾌를 이렇게 가지고 어떠한 작업을 하는 인식의 어, 직관적 상태죠, 상태. 그래서 성찰이 들어가서 그걸 조금 이렇게 흔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읽게 됐는데요. 이성이 땡땡이라고 정의하진 않았지만 이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보여주신 겁니다. 이성은 그 진리를 체화하는 뭐 아니에요. 진리를 찾아가는 애도 아니고 이성은 인간일 경우에 도덕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하고 있고 이성은 그리고 혼자서는 작동을 못해. 근거를 찾는 활동이죠, 근거를. 자연을 가지고. 요 정도로 방법적으로 이성의 역할을 보면 이게 여기서 기현쌤이 아까 말한 인간 중심주의라는 게 이성 중심주의라고 생각하기 쉽고 이 이성은 되게 똑똑하고 명철하고 정확해가지고 웬만히 훈련을 잘 받으면 뭘 제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로레인 데스턴 선생님은 인간일 경우에
웬만큼 뭐 밝고 명철하고 이렇게 안 돼 있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근거를 닦아 쓰는 게 이성이 작동하는 방식이야. 근데 인간은 이 조건에 묶여 있어요. 이걸 안 하면 인간이 아니지. 그러니까 어리석죠, 어리석어. 근데 안 어리석을 인간을 찾는다 이런 거는 이 책에는 없는 거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자연에 근거를 대지 않고 바로 도덕 얘기를 한다고 주장하는 책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딴 거를 써야죠. 그런 예를 찾아와야지. 요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이성을 제대로 사용해라. 이럴 거면 제대로 쓴 사람을 가지고 요렇게 써보고 저렇게 써봐라. 그러면 요런 것도 넘어가고 저런 것도 넘어갈 수 있어. 기뻐져. 이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쓰는 것이 결부된 부정적 얘기를 잔뜩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그럼 지역적 자연으로 가보게 되겠습니다. 개체적 자연도 문제야. 문제. 있는 그대로의 세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안 보기 진짜 어렵다고. 저도 그런데요. 아니, 인문세가. 이거를 처음에 자리 깔고 앉아서 제일 먼저 앉아 있었던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 놓고는 그 사람도 까먹어 원래 있었던 것처럼. 안 그래요, 안 그래. 어렵다. 개체적으로 뭔가 영속하기를 바라는 마음. 두 번째, 지역적 자연이라는 거는 조금 더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지역적 자연은 27페이지 장소의 힘에 관한 것이다. 장소가 문제가 돼서 지역적 자연은 경관 이렇게 갑니다. 경관이니까 이게 범위가 되게 커가지고 주로 기후대에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장소의 힘 이어가지고 기후대에 기후대랑 관련이 있다. 동식물, 기후, 지질의 특징적인 조합. 조합을 한다. 말이 좋아서 조합을 하지. 조합이 잘 되려면 여기도 뭐가 필요합니다. 축구. 선수들 잘 달리는 애 11명 모여가지고 조합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조합을 이룬다. 이거가 말을 우리는 또 인류학 공부를 좋아하니까요. 그렇게 바로 안 가게 됩니다. 조합을 이룬다는 게. 위치. 이걸 이제 고정시키면 값이 됩니다. 위치값. 역할, 자격, 지위. 그래서 현대 생태학과 관련이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지나가서 27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에 지역적 자연의 질서, 그 다음에 고향의 친숙함. 이 마치 자명한 어떤 풍경의 일부로 내가 들어가 있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렇게 읽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부분과 전체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내가 이 땅의 일부야. 이렇게 가고. 그러면, 자, 28페이지에 가면은 내가 이 땅의 일부야. 내가 여기 완전히 딱 링크가 돼 있어요. 여기는 그냥 뭐랄까. 이게 이제 피죠, 피. 이 피를 받았어. 이렇게 돼가지고 태어난 걸로 이미 자격을 다 받았어. 자, 그런데 요까지는 뭐 개체적 자연이랑 비슷하죠. 이 지역적 자연론의 가장 큰 점 뭐냐면은 너는 너고 나는 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태어났고 너는 저기 태어났고 이래서 차이를 되게 특화시키는 그 앞에 거랑은 왜냐면 뭐 땅이 좀 달라지면 다른 애들이 나타나고 이런 거 되게 허용하는 것 같지만 자, 더 가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각주 1번 뒤에 지역적 자연은 지역적 문화와 같은 종류의 규칙성을 보여준다 이래서 자연하고 사람이 완전히 같이 묶여 있어요. 고착이 되어 있고 이걸 떼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떼기가 어렵게 되고 그래서 지역적 자연은 조각보를 만든다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주의 이런 거. 우린 여기 살고, 그래서 머리를 좀 길고, 넌 거기 또 더우니까 좀, 꽉 났어, 빠마머리야. 이런 거를 되게, 이렇게 딱 결합을 시켜야 해가지고, 각각의 이 28페이지에 밑에서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일곱, 각각의 조각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 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어,
이제 앞에 특수자연이랑은 규모나 범위가 좀 다르긴 하지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게 대단한 게 아니고 겨울인데 벗고 다니면 안 되지 이런 수준이더라 그래도 이 동네에서 작동하는 규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자명한 방식으로 가지고 가면서 29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둘, 넷, 지역적 자연과 관습을 하나로 묶으려는 관습의 형이상학 이게 이제 되게 세게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작동을 해서 이 교리 이렇게 됩니다. 교리. 그러니까 그 데스턴 선생님이 노골적으로 세 개가 다 신학이다라고 하시지는 않았지만 이 되게 그 본질적이고 법칙적이고 규칙을 지켜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자연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교리의 특징이 뭐냐면 지역적 자연과 지역 관습이 특이하다. 둘 사이에 화합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양자가 유연하고, 그 다음에 이게 상호 배타적이게 뭐냐면은 자연과 문화가 배타적인 게 아니고 자연과 문화가 되게 결합이 잘 돼 있다 이런 거예요. 문화와 문화간이 아니고 자연과 문화가 결합이 잘 돼 있다. 그래서 31쪽에 밑에서 이두 번째 문단에 지역적 자연과 지역적 관습이 맞물려서 작동을 한다. 그러니까 되게 관습론이어가지고 취향 이런 것도 어, 이제 가고 밑에 세제 원래 관습은 그렇게 작동했고 그 힘으로 자연이 존재하게 돼서 자연적인 게 됐다. 그런 다음에는 강제적으로 행사되지 않았다. 이렇게 돼서 사실은 요걸 이제 뉘앙스를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역적이고 관습이라는 게 유착이 되기 전에 발생적으로 보면 굳이 그것을 왜 그런 방식으로는 다 자의적으로 결정된 걸 텐데 마치 필연적으로 그런 것이 되게 이제 강조가 되는 거죠. 이 필연적 문화적 차원에서. 그 다음에 32쪽에 지역적 자연 개념이 되게 오래됐다. 둘의 다째줄 내려오면 그 다음에 통일성이라는 게 여기서 또 좀 강조된다. 지역적 자연론은. 그래서 생태계 이런 개념하고도 결부되고 그 다음에 오이쿠스가 나오는데 이 이제 통일성 때문에 여기서 오이쿠스라고 하는 가구는 노동의 분화, 각각의 요소들 사이에 지속적인 주고받기에 의존하는 자급자족 이러니까 이 지역적 단위일 경우에는 그 관습이 자족하는 것처럼 붙들리게 되고 발생적으로는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을 텐데 필연적으로 예를 들면 온대에서는 변호사를 할 수밖에 없어. 변호사를 한다면 이런 논문의를 가질 수밖에 없어. 그런 논문의를 가진다면 바지는 이렇게 입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그대로 그 따라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구는 문화적으로 부분도 되게 서로 의존하게끔 1번 아까 특수자연이랑 조금 다르죠 지금 논점이 되게 그 논점이 그 다음에 밑에서 넷째 줄에 조화가 되게 강조되면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 그 지역적 자연론에서는 튀는 애들을 참을 수가 없어요. 맞물려서 돌아가야 돼. 여기는 요렇게 돼 있어. 여기는 이 계절에 이거 나고 조금은 저거 나고 바람은 요 온도로 불고 이게 막 정해져 있잖아. 여기 대에는. 그런데 왜 정해진 약속에 맞게 자기 자리에 안 있는 거야. 그런 튀는 애들을 못 견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33페이지 중요해 보입니다. 둘, 넷, 다섯 줄. 넷째 줄. 자연경관에 확연한 인상을 주는 동식물의 조합. 그래 보이죠? 이 옥수수는 저 새가 먹게 돼 있고 막 이렇게 너무 가까워 보이니까 옥수수랑 뭐 그 새가 아니면 그 쌀과 이 소가 이게 너무 붙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잘 맞물려야 된다고 하는 특징적 조합. 그래서 이러한 모든 지역 생태계의 핵심은 각각의 요소가 정교한 평형 상태, 그러니까 튀지 않게 적당히 잘 끼어들어가지고 치우침 없이 아구가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게 돼 있고 조화로운 때로는 불안정하지만 전체를 형성한다.
되게 집단적인 거죠. 집단적인 거. 그래서 집단의 생각과 집단의 취향과 집단의 어떠한 그 태도 이런 걸 조금 벗어나면은 이런 경이 놀라움, 두려움 뭐 이런 게 이제 금방 또 올라오죠. 그럼 부자연스러워. 안 돼. 이렇게 가고. 그래서 만약 괴물이 특정 자연의 질서에 대한 원형적인 교란, 그러니까 괴물은 앞부분 지역적 자연에서는 불균형이 괴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것은 특히 인간의 활동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자연의 균형을 어지럽힌 데 책임이 있어 보였을 때 이게 되게 두드러지게 그 인간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자연도 복수한다 이렇게 돼서 요 분석은 복수라는 단어를 쓸 때는 조화가 깨진 것에 대한 공포심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자연이 화낼 거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이 분석이 재밌죠. 그냥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뿌리에는 조화가 옳은 것이라는 도덕관이 들어가 있어. 쓰레기 버리면 아마 벌 받을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 이렇게 그 상식 아니야인데 들으면 어떤 도덕관이야, 도덕관. 그게 조화가 깨지는 거에 대한 도덕관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몇 수를 가고 있으니까 책이 어렵기도 하고 또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바로 이렇게 이제 도움이 되지만 그러니까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되게 조화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그런데 조화에 예민하다는 거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도 조화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의 반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탈, 뭐 실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허용치가 낮은 거예요. 감히 네가 우리가 이렇게 바로 올라와가지고 그 사고 치는 애들에 대해서 혼내야 돼. 바로 간다. 그래서 하느님이 노하셔. 이러다가 쓰레기 버리다가 벌 받아 안 돼. 바로 이게 그 로렌 대천 선생님이 분석을 되게 그 큰 스케일에서 지금 원래 되게 연구를 많이 하셨다면서요. 크게. 완전히 압축해가지고 그런 건데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34페이지 왜 복순과 불균형에 대한 두려움이다 35페이지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적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게 네. 도덕은 그 개인이 도덕을 가질 수는 없어요. 왜냐면 선악이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뭔데 중불나게 나는 이게 좋아. 그럼 그 쳐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생각해. 애들이 저는 초콜릿을 삼시세끼를 먹을래요. 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어쩌나 보자 이러고 아니, 그 들은 척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말 같은 소리를 해. 이 옳고 이거는 되게 합의를 가져야 되고 훨씬 더 근거가 이렇게 도처에 있고, 실은 이 로레인 데스턴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실은 이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데에서 도덕이 역으로 창출돼요. 이것 때문에 도덕이 만들어진다가 아니고, 분노가 일어나는 지점에서 이런 도덕을 가져야 되겠어로 역으로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 책을 벗어나서 조금, 어, 해보고,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한 구간 더 가야 쉬는 시간이 찾아오겠네요. 자, 보편적 자연법칙입니다. 보편적 자연법칙이 재미있고도 문제가 됩니다. 보편적 자연법칙은 이제 뭐냐면은 개체가 콩 심은데 콩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툰드라니 뭐니 그러니까 지금 분석의 수준이 이렇게 이제 좀 더 뭐랄까 커진다고 할까 이렇게 돼 있네요. 나무 하나 그다음에 그 나무와 뭐 바람 동물 다 있는 거 그다음에 요거의 차이들을 다 넘어서 자연관 이런 게 일단 보편적 자연 법칙이 36페이지에 보면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예외가 그러니까 튀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랑 뭐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 안 돼. 안 돼. 그냥 이건 긴 거야 이거.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 훨씬 더 판단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규범적인 거죠. 규범. 안 돼. 돼. 이게, 그러니까, 어, H2O, 맞나요, 물? 여기에 H2오는 물이지. 어떻게 H2O가 이산화탄소가 돼? 그거는, 그걸 뭘, 뭐,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물이 이럴 수도 있고 이런 물 저런 아니 이런 물 저런 물은 없어. 아니면 한 잔을 마셔도 탈나는 사람 안 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물은 물이야. 어디를 흐르든. 자, 예외를 허락하지 않는다. 36쪽 셋째 줄에 엄격한 규칙성을 과시한다. 이런 거 재밌죠. 뭐 노골적으로 드러내. 안 지키면 큰일 나? 아,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게 보편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규칙, 규범이 되게 강조된다. 그런 얘기를 38, 39 설명하면서 이 예가 시계로 나온다를 재밌게 씁니다. 시계 예는 이제 옥현 선생님도 또 예가 재밌죠. 시계인데 시계는 예 없이 막 간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니, 얘는 누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만드는 이 시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시계는 자연물이 아니잖아요. 시계야말로 인공물이잖아요. 아니 근데 자연을 가지고 인공물과 같다고 비유를 해버리면 인공물이니까 누가 제작을 한 거 아니에요.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그 자연도 누가 만든 거 아니야. 필요와 목적에 따라 이렇게 가기 때문에 바로 신학으로 갑니다. 그것도 인격적 신학이 되는 거죠. 스피노자의 신직자인 이런 거 말고 누가 의도를 가지고 요렇게 정확하게 했을 텐데 인간이 잘 몰라가지고 이런 접근법 있지 않습니까? 법칙이 다 드러날 거야. 지금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럼 뭐 이거 다 어떻게 밝히냐면 의도를 좀 알면 돼. 이런 접근 방법이 신학적입니다. 그래서 41쪽에 이게 이제 브루노 라티르라는 분의 우리는 결코 근대인인 적이 없다. 그 책을 가지고도 이렇게 주장이 되지만 보일이라는 사람이 자연이 바로 이러한 신에 의해 제작된 엔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신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다 설계를 하고 그게 이렇게 착각착각착각 돌아가는데 신인데 어떻게 불경한 거잖아요. 실수를 하신다든지, 아직도 설계 중이시라든지, 뭐 지금 실험 중이라 이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시계라고 하는 그 비유가 신학이랑 진짜로 재밌죠. 자연 다음에 인공물 시계 넣고 바로 신을 도입해 버려가지고 자연이라며 그런데 신과 유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저는 세 번째 것도 재밌었는데요. 그래서 44쪽에 이게 옥현 선생님도 재밌어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44쪽에 시계는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지. 보일은 자연의 의인화를 반대하고 인간과 천사 이해의 창조물에 지능과 이성을 부여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경고했다. 보일이 변칙을 포함한 자연의 총체와 스트라스부르의 천문시계 같은 실제 기계의 미리 고안된 작동을 비유하는 데서 우리는 단순히 경험적 규칙보다는 근본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불가침, 동질적, 자연법칙 개념을 포착한다. 이게 어, 누가 뭐를 했다라는 의도를 되게 강하게 이 자연가는 갖고 있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실제로 라투르가 분석한 거에 따르면은 이러한 자연관이 17세기의 국가관이랑 결합해 버리는 예를 홉스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라투르는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러니까 근대 국가론이 떠오르는 시대인데 국가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합의한 것 같죠? 근데 기현쌤도 합의하시면서 태어나신 적도 났고,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이 국가를 만들질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자명하게, 아니,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졌겠지. 결과적으로 하면 라투르가 그런 얘기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역사라는 인간의 의도, 인간이라는 이 총체적 집단의 의도와 한목적성과 그 이성의 힘을 믿는 신학에 빠져들어가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요 자연관이 신학적이라고 한다는 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게 되게 심판론이죠, 심판론.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의도를 해서 결과를 낸 신이지 않습니까? 예외가 있어야 안 돼. 이 예외로 하는 애들은 죄를 짓는 거예요.
신은 옳고 선하니까. 이러한 어떤 그래서, 요걸 이제 뒤집어 보면은, 음, 저도 참 미안하다는 말 많이 쓰고 평소에, 그 다음에 미안한 말 하기 싫으니까 아예 책임질 일도 안 하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뭐, 지금은 제가 보지 않지만 옛날에 제가 맘카페를 이렇게 순례를 하고 이러면 그렇게 미안해 하세요. 엄마들이. 이것도 미안하고 이것도 미안하고 아침에 칠첩반상을 차려도 미안하고 이마트에서 50만 원치 장을 봐도 미안하고 그렇게 미안해. 그러니까 어떤 도덕관념이 쭉 주파하는 데 있잖아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가 흥건한데. 그게 지금 집이고 육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어, 뭐 금쪽이는 금쪽이대로 또 다 사연이 있지만 뭐 다 미안해 하잖아요. 부모가. 요런 도덕 감정 같은 게 쭉 올라오는 게 미안하다, 이건 잘못한 거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를 했다라는 요 판단을 되게 쉽게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이 데스턴 선생님의 요 분석에 따르면은 그 뿌리 깊은 데는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도성, 그다음에 이 정교함에 대한 의미 부여, 그래서 보편 자연에 대해서 기대는 태도고 규범적이다, 그러니까 규범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니까 예외는 되게 두렵죠. 그리고 뭐 코로나가 두렵고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가 두렵고 그럼 막 보험에 들고 예방주사 막 맞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예상 가능하고 그 부분이랑은 좀 다른 의미에서 웬만하면 그 예외 없이 좀 갈 순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되게 죄책감과 결부되어 있을 수가 있다. 뭔가 내가 엄마인데, 뭐, 그래도 나이가 이만큼인데, 뭘 안 하면 이거에 대해서 되게 죄책감이 올라오는 게, 요런 자연신학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 마음카페는 되게 일상적인 거에서도 금방. 그러니까 데스턴 선생님은 이게 그냥 그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고, 깊은 단계에서 이 이성의 사용이 있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17세기의 자연관이라기보다 제 생각을 하기에는 제가 이 뒤에 이제 질서도 나오지만 봐봐. 질서라는 게 있어. 이 자연은 무작위적, 그러니까 무차별적이고 이런 게 아니고 다 질서가 있죠. 매 층층이 층층이. 그 질서를 정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정리와 질서들은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형식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법칙으로. 생각으로 딱 장착이 되면은 음, 형식에서 나오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 한 사람 한 사람이기보다 어떻게 되게 도덕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인식 방법을 쓸 때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형식화된 얘는 어디서 왔냐고. 형식 자체가 완벽해가지고 이 형식은 반드시 요게 요게 나오게 돼 있어라고 하는 게 형식이고 규범인데 이렇게 완벽한 얘는 어 신이 하신 거야. 이 누가 안 할 리가 없어. 이 정도 수준이 높은 뭔가가 나와는 이유를 찾을 때 바로 이렇게 간게 된다는 그게 그 종교에서 말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이 태도 자체를 로레인 데스턴 선생님은 되게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신학을 책마다 이제 또 다르겠지만 이 음, 안에서 신학을 정의하는 방식이 심판적 신의 모습으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규범이 그대로 선이 되는 것이 여기 이제 보편적 자연관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자연학자 몇몇의 법칙 말고 규범을 그대로 옳은 것이, 그건 당연하고 마땅한 게 옳은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뉴스만 틀면은 뭐, 이게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제기에 걸리는 거겠지만, 뭐, 코로나 이후에는 뭐 어떤 병이 오늘 이제 아야 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원인 불명의 감기. 뭐지? 어, 뭐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이런 게 불안하니까 약을 더 먹고 뭐 또 더 권위는 의사 찾아가고 이런 게
규범이 어디 있을 텐데, 이런 거로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규범을 가까이 가려고. 이게 이유가 뭔가 있을 텐데, 이렇게. 그런데 이유가 없는 자연은 없는데, 이유가 지금 하나인 게, 그 규범이라는 것 자체는 원인이, 그 규범이 누구의 규범인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를 절대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편 자연이 어려운 게 천체 역학이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H2O는 물. 아, 물에서 네네. 어떻게 그 신의 개입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도덕화시켰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좀 제가 어렵다고 느낀 게 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네네네. 과학으로 딱 해버리는 그런 말의 이적 법칙 안에 말의 인력 중력의 법칙 안에 어떻게 신이 개입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도덕화를 만들었지가 이게 그건 어려운 것 이렇게 같아요. 봐면 이게. 됩니다. 과학이 신이 된 거죠, 과학이. 과학이.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물리 어떤 실험이나 법칙으로, 네. 증명으로 예가 없이 그대로 드러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브루노 그런데, 라티로가 설명하지만 실험은 누가 했냐고, 음, 어디서 했냐고, 어떻게 했냐고, 왜 사람이 한 거라는 거를 논증하려고 했던 것이 브루노 라티르의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 보일조차도 네, 가장 사실이라고 해가지고 플라스크에 넣어가지고 뭘 한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럼 그 유리는 누가 만들었냐고. 아, 예, 예, 예. 주기율표죠. 음, 그 주기율표인데 음, 주기율표에 테이블을 짠 그는 사람이고 음, 그런데 이게 너무 정확하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 아, 사람이 만든 표인데 그가 신을 대리한 게 돼버리잖아요. 음, 이렇게 이제 그 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과학 법칙 하나가 신을 바로 부른 게 아니고 그 음, 법칙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체계가 신학이라는 거죠. 그게 신이 우리를 낳았고 신이 이런 이유에서 이런 얼굴로 만들어가지고 얘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설명의 토대로서의 일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로 역으로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면 신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그때부터는 규범이 돼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면은 그 물리 그다음에 특히 뭐 화학, 아니면 뭐 물리학 이 몇 개가 우주자연 다 설명하고 인간의 마음역학 다 설명하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러면 그거가 데스턴 선생님이 신학이다. 자연론에 근거한 신학이다. 그리고 역으로 돈 있지 않습니까? 돈. 네, 모든 것을 돈으로 설명할 수, 이건 돈을 신으로 모시는 거고. 그것으로, 그, 거기서부터 다 파생한 걸로 보는 걸 역산시킨 거지 않습니까? 옛날에 하이킥 어떤 시즌에 이제 엄마가 이렇게 폐경을 일찍 하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신경질 내는 것도 나 폐경이야. 이 사고냐. 나 폐경이라니까. 계속 그래서 나중에 그 안내상이 남편으로 나오는데 폐경이 됐다. 막 이렇게 허탈해가지고 홀땐 폐경이 신이 되는 거 폐경이 자궁이 신이 되는 거. 모든 게 기승전 그걸로 설명을 하려고 치면 게 보편자연론이다. 신학이다. 근데 이게 가장 상식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죠. 규범적 삶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게 위험한 거는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 신학은. 그리고 예외가 바로 죄가 되기 때문에 얘는 벌 받아도 되고 벌 주게도 되고. 그러니까 요 생각할 게 참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척도가 되게 많이 올라와 있는 사회죠. 요까지 하면은 책이 이렇게 어떤 재밌는 공동체 분석, 그 다음에 관계 분석이 되는데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